참 의아한 것은 같은 의사가 6개월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12월 초에는 그렇게 진단서를 썼으면서 같은 의사가 또 12월 말에는 이게 다 회복이 되어서 복직이 가능하다,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소견서를 제출을 했고 그러면서 복직 신청을 해서 허가가 됐다는 거죠. 오히려 이 사회에 대한 불만, 이 학교에 대한 불만을 지금 이 하늘양에 대한 이런 공격 행위로 사실은 해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울증이 이 사람의 죄를 감면하거나 이 사람 죄에 대해서 어떤 주장할 만한 요소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우울증을 예를 들어 오랫동안 알아왔다고 하면 상담 일지에서 우울 증세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었는지 이런 것들이 의사 상담 일지에 상세히 환자의 진술이 기재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사들과의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아마 교사분들께도 굉장히 또 충격적인 일일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도 충분히 인지가 된 상황이라서 그 정신건강이 충분히 완전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는 이 교원들과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한옥씨가 위원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1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저희 장르만 여의도에서는요. 먼저 지난 10일에 있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다니는 김하늘 양이 여교사 A씨에게 살해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건이 왜 도대체 막을 수 없었었는지 혹은 앞으로 그럼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뭐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사건에 대한 내용 한번 좀 짚어보고 이후에 정치권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쟁점들 짚어주실 이고은 변호사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사건 내용도 함께 좀 정리해 주실 우리 신혜영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맞나 싶을 정도의 정말 큰 사건인데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다뤄보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점이 있는 부분은 뭔지 살펴보려는 거고요. 사건이 벌어진 거는 사흘 전입니다. 10일이었고요. 오후 4시 반쯤에 이제 돌봄 교실까지 끝나고 이제 자녀가 학원에 가야 되는데 학원 차에 안 탔다라는 연락을 이제 피해자인 김하늘 양의 부모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어디 갔지?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수색을 막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찾지 못하고 또 막 시간이 굉장히 좀 벌어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교사가 막 부모님이 막 차를 타고 갔어요. 아빠가 직접 학교까지 갔는데 경찰과 함께 이제 시청각실에 가보니까 평소에는 문이 잠겨 있던 곳인데 가보니 자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김하늘 양과 교사 A 씨를 발견을 한 겁니다.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이제 하늘 양은 끝내 숨을 거뒀고요. 이제 교사 A 씨는 생명에는 어쨌든 이제 지장이 없는 상태로 뭐 일종의 약간 자해를 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죠. 김하늘 양이 돌봄 교실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이 평소에 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죠. 본인이 교사 A 씨가 이 하늘 양을 유인을 해서 시청각실로 데려왔고 거기서 이제 흉기로 살해를 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어떠한 일면식도 없었대요. 이 교사와 학생 간에? 그러니까 정말 그냥 무차별적으로 타겟을 삼은 거죠.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가 뭐 스스로 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혼자는 억울해서 못 죽겠다 이러면서 이제 아무나 잡고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금 뭐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뭐 교사의 뭐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 뭐 복직을 했다가 뭐 다시 다시 휴직을 했다, 다시 복직했다 이런 과정도 이제 추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사건 당일에 본인이 수업에서 배제가 됐고 그게 너무 짜증이 났다. 그래서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혼자 죽지 않고 누군가를 데리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제 경찰에 진술을 했다고 하죠. 자, 일단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짚어줘야 될 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우울증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울증을 꽤 오랫동안 알았던 것만큼은 뭐 이건 사실인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병원 치료 등등을 이제 오가긴 했었었는데 원래 훨씬 긴 기간 동안 휴직을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휴직을 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복직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이 A 교사라고 제가 칭한다면 이 피의자 A 교사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에 내가 6개월 동안 질병휴직이 필요하다라면서 진단서를 낸 거예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내가 6개월 정도 안전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냈는데 참 의아한 것은 같은 의사가 6개월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12월 초에는 그렇게 진단서를 썼으면서 같은 의사가 또 12월 말에는 이게 다 회복이 되어서 복직이 가능하다,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소견서를 제출을 했고 그러면서 복직 신청을 해서 허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의사에 의해서. 네, 같은 의사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 의사도 입장을 표명한 것이 이제 이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나 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내가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또 복직 가능하다라는 소견을 낸 거에는 의학적 결함은 없었다라고 지금 해당 의사가 밝히기는 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우울증을 알았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질병휴직을 했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뭘 보고 있냐면 이 해당 교사가 과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정신병력을 가져왔고 치료를 실제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치료도 어떤 약물 치료인지 어떤 정말로 통원 치료까지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환을 알아온 기간 또 치료의 정도 또 증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단순히 심신미약 주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질환을 오랫동안 알아온 게 맞는지를 지금 경찰은 밝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많은 지금 범죄심리 연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울증을 앓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공격성을 보이는 게 다 같은 우울 증세가 아니고 오히려 이 사회에 대한 불만, 이 학교에 대한 불만을 지금 이 하늘양에 대한 이런 공격 행위로 사실은 해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울증이 이 사람의 죄를 감면하거나 이 사람 죄에 대해서 어떤 주장할 만한 요소가 될 수는 없다. 우울증이 아니라 어떤 공격성과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어 하던 이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여교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정신질환을 알았는지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질환이 단순히 이번 일 때문에 이제 핑계로 질병휴직을 낸 건지 과연 정말 오랫동안 우울증을 알아온 것인지 그리고 또 우울증을 예를 들어 오랫동안 알아왔다고 하면 수사기관은 뭘 확보할 수 있냐면 상담 일지 있죠.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그간 예를 들어서 뭐 3년 동안 우울증 치료 받았다라고 한다면 상담 일지에서 우울 증세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었는지 이런 것들이 의사 상담 일지에 상세히 환자의 진술이 기재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 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울증과 이제 공격성은 조금 뭐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다 공격성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닐 테니까요. 근데 그 공격성에 대해서도 이미 뭐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 전날 뭐 전전날 등등의 다른 선생님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이런 충분히 좀 위험해 보이는 행동들을 이 교사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복직을 하고 이제 그 하늘양에 대한 범행이 있기 며칠 전에 이제 불 꺼진 교실에 이 A 교사가 몸을 웅크리고 혼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교사가 당연히 이제 걱정이 되니까 말을 걸었겠죠. 근데 그 동료 교사를 향해서 뭐 목을 뭐 조른다거나 뭐 손목이나 손을 꺾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고 또 내가 왜 불행해야 하느냐 이런 말을 동료 교사에게 하는가 하면 사건 발생 전날에는 왜 업무용 컴퓨터 접속이 잘 안 돼라고 하면서 컴퓨터를 파손하는 그런 폭력적인 성향을 교내에서 이제 계속 보여왔던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의아한 건 어쨌든 동료 교사도 폭행의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왜 경찰에 이때 신고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때 사실 신고를 했고 경찰에 수사했다라고 하면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까? 왜냐하면 이 교사한테는 브레이크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는다? 사실은 이게 일반인으로서는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린 다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통제력을 상실한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좀 빠르게 이렇게 신고도 이루어지고 학교에서도 좀 빠르게 조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저는 하늘양이 이렇게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전 학교에 아니란 대처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 해당 교사가 수업에 못 들어가게 한 학교의 조치에 굉장히 또 억울해하고 분노했잖아요. 예. 이 교감이 이 수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교감한테 엄청 화가 났었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사건 날에 장학사가 와가지고 지금 이 교사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 교감 옆에 앉게 해라가 이 조치였다는 거예요. 네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옆에 앉힌다. 그리고 지금 이 교사도 40대고 성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의 상관인 교감 옆에 앉으라는 거는 굉장히 굴욕적이고 가뜩이나 공격성이 강한 사람을 더욱더 자극할 수 있는 증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의 대처 혹은 뭐 장학사의 권고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날 그 사람이 자제력을 잃게 된 굉장히 큰 촉발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분노되는 상황에서 사실 저항하기 매우 어려운 초등학생들이 다수 있으면 그 위험한 상황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물론 이제 아주 예측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 그렇죠. 학생들과의 접촉을 좀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방법이 마땅히 없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질환을 호소하는 교원에 대해서 복직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구체적으로 심의위를 열어서 이 사람의 교직 수행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좀 확인해보는 심의위를 열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 교육감 브리핑 내용 중에 이게 같은 질병으로 휴복직을 반복한 경우에는 이 심의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호소에서 질병유지 관계 단 1회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심의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심의위까지 열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후에 얘기해 보겠지만 이 관련 법규가 정말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이게 사안에 따라서 정말로 반복적인 경우에 심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정신질환 같은 경우엔 단 1회만으로도 굉장히 또 폭력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횟수를 제한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사의 의무가 어떤 지식 전달도 중요하지만 교사 자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네. 아이들의 점성 함양에 과연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특히 정신질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위를 여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학사가 얘기했던 이 교감 옆에 앉아라라는 조치는 결국 다른 선생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잖아요. 교감 옆에 앉으면 이 선생님이 교감을 무서워하니까 네. 또 다른 교사를 손대지는 못하게 하는 그런 1차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동료 교사, 그러니까 성인이죠. 이 성인은 어떤 항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항거 자체가 안 되는 취약한 이 학생들에게도 이 선생님이 그렇죠. 손을 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교육청이든 장학사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예. 뭐 하늘이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법을 지금 뭐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사를 학생과 이제 강제로 분리시키는 이제 그런 종류의 법안. 뭐 혹은 이제 교사의 이제 자격 검증 단계에서부터 이 정신질환의 유무를 따져보겠다라는 법안. 그러니까 지금 막 발의가 다 된 것은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이제 촉발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이 서로 지금 이런 법안들을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학생들과의 어떤 분리를 시키겠다는 건가요? 그 법의 기본 취지 같은 거는? 그런 뭐-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혹은 그런 병력이 있는 경우에 그렇죠. 일단은 그 해당 교사의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뭐 예를 들면 정신질환 관련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고 뭐 아니면 임용시에 우리가 인적성 검사 같은 걸 교사들은 하잖아요. 네. 따로 뭐 정신감정 같은 걸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요건 과정에서부터 이런 것도 좀 채워 넣을 것인지가 이제 좀 핵심인 거죠. 교사의 자격을 네. 조금 더 따져보는 부분이 좀 더 중점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실효성이 좀 어떻게 있는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러한 요구들이 이제 예. 교사들의 인권과 또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사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2년에 한 번씩 이 정신 검사를 해서 검사지를 예. 제출하라라고 하면 교사 입장에서는 이거 인권 침해 아니냐라고 또 반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이게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가지려고 한다면 사실은 교사들과의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 사건이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충격적이지만 아마 교사분들께도 굉장히 또 충격적인 일일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정신 건강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도 충분히 인지가 된 상황이라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신 건강 부분을 좀 입증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서로가 공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신 건강이 충분히 완전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는 이 교원들과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질병휴직을 해서 복직을 할 때는 단순히 어떤 의사의 소견서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정말 교원심의를 의무적으로 열고 그 의무적으로 연 교원심의 안에는 반드시 정신건강 전문의가 포함이 되어서 이게 사실은 그 심의위원들이 그냥 다 교사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의 정신건강 부분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직할 만한 충분한 상황적인 것이 되는지를 이 전문가 풀도 좀 더 넓혀서 심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참 쉽지 않아 보이는 지점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게 뭐 우울증이라는 것도 혹은 뭐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딱 있고 없고가 명확하게 나뉜다기보다는 그 정도가 아주 옅은 사람도 있을 거고 굉장히 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금 옅은 사람이 어쩌면 병원에 좀 더 자주 가서 잘 치료받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일 텐데 네. 이런 정신병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혹시 알려질까봐 꽁꽁 안으로 숨기고 더 드러내는 거를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받아야 되면. 할 치료를 못 그렇죠.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더 오히려 그 병이 진행은 많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 어떤 기점을 맞아서 이제 터질 수도 있는 거라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신병력 있는 사람 막 이게 좀 악마한다든지 굉장히 막 사회로부터 좀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더 큰 일들을 가져오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는 네.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나 교사 입장에서는 내가 네. 정신병적 치료 전력이 있다라는 걸 학교에 공개하는 것이 네. 사실은 어떤 인권적인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우려되긴 그렇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예를 들어 정신병적 질환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에서의 가벼운 질환이라고 문제가 없겠지만 네. 본인 스스로가 질병휴직을 결정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복직할 때는 저는 좀 심층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초등학교 학교 교사들도 있지만 그 학생들이 대체로 많은 경우에 학원들도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 학원에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가 하면 또 그것도 분명히 아닐 거고. 근데 그것도 또 그럼 관리할 수 있는가 하면 그건 더더욱 또 어려운 왜냐면 뭐 민간 다 학원들일 테니까 그건 그렇죠.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이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고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가 참 답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는 합니다. 네. 여튼 지금 정치권에서도 뭐 하늘이법 등등을 해서 이런 비슷한 사고를 막자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요. 네. 저는 근데 이게 네. 약간 당연히 학교의 대응에 미비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사안의 핵심은 어쨌든 교사 중에서 정신질환을 앓거나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사가 다 이런 학생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아이잖아요. 네. 아이를 상대로 이렇게 공격성을 표출한다는 게 이거는 저는 그 교사 개인의 문제가 사실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정신이 네, 네. 아닌 사람이죠. 네. 근데 이제 학교 측에서 대응을 할 때 그 사람이 교내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다면 저는 신고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의무니까. 근데 그 이제 여러 교사들도 뭐 인터뷰를 하기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다른 아이들도 지금 학기 중이니까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 뭐 경찰이 오고 이런 게 당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안이 벌어지면 학생들이 또 동요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혹은 뭐 동료 교사 집단끼리 좀 쉬쉬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었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초동 조치가 잘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신 이상자의 범죄를 네, 네, 네. 키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당연히 정신적으로 심각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교사는 학생과 분리를 시키는 게 당연하겠지만 교사의 자격을 검증하는 내 초점이 맞춰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근데 그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권 침해 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네. 하지 않나. 네, 예. 지금 말씀 주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이게 학교에서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 그리고 네. 신고를 안 했을 때에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왜 부지하냐.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학교장들은요, 학교장 내지는 또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사안이 발견됐을 때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교사가 교사를 성인이 성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신고 의무에 해당이 안 됐던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흔히 교사가 아이를 아동학대한다고 생각하지 또 교사 간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상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지금은 현재 이제 학교의 교직원들이나 학교의 이제 학교장들에 대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만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학교장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전조 증상이 나왔을 때 좀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고 의무 미이행되면 또 이것도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게 있습니다. 아이들 간에 만약에 이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었고 네. 학생이 학생에게 이런 폭력적 행동을 보였다, 정신 이상적인 예를 들어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면 긴급 분리 조치가 가능합니다. 교육장 그 학교의 교장은 긴급 분리 조치, 긴급 출석 정지를 할 수 시킬 수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왜 학생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안에 대해서 듣지 않고 위험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임의로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놓고서는 왜 교사가 이런 행동을 받았을 때는 이 부분에서 인권 침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저는 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학생에게 폭행을 가할 수 있는 것이 학생 간뿐만 아니라 교사도 학생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럴 땐 긴급한 분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다른 날과 조금 다르게 그 지난 10일에 있었던 대전 서구의 그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된 몇몇 쟁점들을 좀 저희가 짚어보고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뭐가 있을지 또 어떤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지 등을 먼저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사건 다뤄주신 이고은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